All on X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임플란트 시스티드 파셜 덴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아이디어를 갖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더 맞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하악 구치부골 흡수가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전치부에만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할 수 있어 임플란트 어시스트 파셜 덴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구치부에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하지 못해 전치부 임플란트만으로 올 ONX 치료를 하는 것은 과도한 캔틸레버의 발생으로 치료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치과대학에서 배웠던 무치약 분류 방법인데 간단합니다. 구치부 양쪽이 다 상실되어 있으면은 클래스 1입니다. 그렇죠? 전치부가 상실되어 있으면은 클래스 4입니다. 그 다음에 한쪽 구치부만 상실되면은 클래스 2와 클래스 3인데 후방 잔존치가 있으면은 클래스 3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5하고 클래스 6는 클래스 3에서 둘로 나뉘어진 거고 전치를 포함한 무치약 구간이 있는 것을 클래스 5이고 구치부에 무치약 공간이 한정된 것이 클래스 6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구치부 한쪽만 무치약 공간이 있는 것은 클래스 2나 클래스 3이고 뒤쪽에 지대치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게 클래스 3이고 뒤쪽에 지대치가 없으면은 클래스 2입니다. 실제 임상을 위해서는 클래스 1에서 클래스 4까지 4개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사실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이 부분 무치약 상태를 분석을 해야 한다면은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케네디 분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파셜 덴처 디자인을 할 때 이걸 많이 썼잖아요. 이 분류법을 이제 사용했죠. 그리고 부분 무치약의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것도 케네디 분류법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결국 완전 무치약이 되면은 케네디 분류는 없어지고 All on X나 임플란트 어시스트 파셜 덴처 개념으로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그리고 클래스 4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바리에이션 분류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리무버블 덴처를 하거나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골 조직의 양과 질 그리고 해부학적 형태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치아의 존재와 앞골의 성장과 발육은 해부학적 골 형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치주 질환에 이완되면은 치조골은 흡수됩니다. 그러나 앞골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즉 치아가 빠지면은 뼈가 없어지잖아요. 치조골이 흡수되는 과정 중에 임플란트 식립을 한다면은 잔존 치조골과 앞골의 해부학적 형태를 분석하고 잔존골의 질과 양을 기준으로 픽스처 인스탈레이션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이제 어시스트 파셜 덴처, 나 풀 덴처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치아 상실 후 뼈가 계속 없어지는 과정을 분류한 건데 보시면은 치아 주위의 뼈가 없어지다가 치아 뿌리 끝까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치아 밑으로는 뼈가 쉽게 안 없어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치조골하고 앞골 차이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치조골은 치아가 존재하는 동안에 남아있는 골 조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치아가 상실되면은 골 조직은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치료를 오랫동안 해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도 대부분 6mm에서 7mm 이상 수직적으로 뼈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리무버블 덴처를 사용하면은 뼈가 더 많이 소실됩니다. 리무버블 덴처를 사용하면은 뼈가 덴처의 그 압박과 움직임 때문에 더 녹아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무버블 덴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어쨌든 임플란트를 거의 다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뼈가 많이 없어지면은 리무버블 덴처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치료가 좀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치가 상실되면은 이렇게 골 조직이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류 리테인드 임플란트 프로스테시스를 하고 싶으면은 임플란트 픽스처를 어떻게 심어요? 만약 골 흡수가 심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스크류 리테인드 임플란트 프로스테시스에 맞추어 임플란트 픽스처를 심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죠. 잔존골의 해부학적 구조에 맞추어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하면은 앵글드 스탁 어버트먼트나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픽스처에 어버트먼트 스크류로 연결하고 시멘트 부착 방식의 프로스테시스를 해야 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물론 또는 앙글드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면은 스크류 리테이너드 임플란트 프로스테시스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타입의 TI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면은 앙글드 채널을 통하여 앙글드 스크류 드라이버로 어버트먼트 스크류를 고정하는 스크류 리테인드 임플란트 프로스테시스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올 온엑스 프로스테시스를 스크류 리테인드 타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시멘트 리테인드 타입으로 할 것이냐는 픽스처 인스톨레이션의 위치와 방향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임플란트 풀 마우스 리하빌리테이션은 풀리 보니 앵커드 프로스테시스에 스크류 리테인드 프로스테시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픽스처 레벨로 스크류 리테인드 프로스테시스를 하는 것도 임상적 가능성이 존재하죠. 물론 정확한 위치와 방향으로 픽스처를 식립하여 리타이닝 스크류 홀 위치를 잘 조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픽스처 레벨로 메탈 프레임을 제작하고 풀리 보니 앵커드 프로스테시스를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소구치와 구치부는 메탈 캐핑을 하고 전치부는 포세린 인공치를 사용하였습니다. 실제 임상에 있어서 가장 간단한 오로넥스는 지대치를 이용한 풀마우스 리해빌리테이션과 비슷한 방법인 시멘트 리테인드 프로스테시스입니다. 즉 견고하고 안정적인 어버트먼트 커넥션을 갖는 임플란트 시스템을 사용하여 시멘트 리테인드 프로스테시스로 올 오넥스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구강 내에서 어버트먼트를 픽스처에 연결하고 직접 인상법으로 최종 보철물을 만드는 것은 임플란트 부품 사이의 결합 오차를 없앨 수 있습니다. 결국 프레퍼레이션된 스톡 어버트먼트나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픽스처에 직접 연결하고 직접법으로 인상을 체득한 후 작업 모형을 만들면은 정확한 보철적 수복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연치의 풀 마우스 리해빌리테이션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구치에 한하여 SCRP 방식으로 임플란트 보철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앵글드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사용하거나 앵글드 스크류 채널을 형성한 TI 베이스 어버트먼트나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사용하여 스크류 리테인드 임플란트 프로스테시스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 역학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멘트 리테인드 임플란트 프로스테시스로 올 온 X 치료를 하거나 임플란트 아시스티드 파시얼 덴처를 하는 것이 장기적인 치료 결과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 부품 사이의 결합 오차를 제거하고 직접 인상법으로 올 온 X나 임플란트 어시스트 파시얼 덴처의 지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버트먼트와 임플란트 연결 방식이 중요합니다. 즉 잔존골 조직의 해부학적 형태에 맞추어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하고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시멘트 리텐션 타입의 임플란트 보철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멘트 리텐션을 사용한 임플란트 프로스테시스를 하려면은 어버트먼트 스크류 루스닝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잖아요. 결국 또 다시 얘기를 하면은 로킹 테이퍼, 어버트먼트 커넥션을 갖는 임플란트 시스템이 아니면은 세멘트 접착 방식의 임플란트 프로스테시스를 할 수가 없어요. 모스 테이퍼 스크류 고정 방식의 임플란트 시스템을 사용하면은 5년 정도 지나면은 나사 고정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모스 테이퍼 스크류 고정 방식의 안정성은 5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5년 정도면은 어버트먼트 나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또 이제 그 전에도 어버트먼트 나사가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스크류 리타이트닝을 해줘야 하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버트먼트 연결 나사가 풀리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스크류 리테인드 프로스테시스를 선택하는 것은 계속해서 풀리는 나사를 다시 조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나사가 풀리는 과정에서 페리 임플란타티스가 발생합니다. 결국 나사가 풀리면은 많은 것이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됩니다. 즉 어버트먼트 스크류 파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픽스처나 어버트먼트 파절의 원인이 됩니다. 스크류 리테인드
임플란트 프로스테스를 하기 위해서 링골 쪽으로 스크류 홀을 형성해야 하잖아요. 심미적인 관점에서 전치부 임플란트는 라비알 쪽에 스크류 홀을 형성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링골 쪽으로 그 스크류 홀이 형성되게 임플란트 픽스처를 심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이제 치아 상실 후 골 조직의 흡수 패턴을 보면은 많은 경우에 임플란트 픽스처를 그렇게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악은 링골 쪽으로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할 수 있죠. 그런데 하악 전치 임플란트는 픽스처 식립 초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발치 후 즉시 혹은 발치 와가 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하면은 임플란트 식립 방향이 라비알 쪽으로 치우치죠. 그러면은 하악 링골 본에 플레이트가 뚫려 가지고 임플란트 치료가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올온엑스를 할 환자의 경우는 많은 치조골이 흡수된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잔존골의 형태에 맞추어 임플란트 픽스처를 심으면은 자연스럽게 링골 쪽으로 스크류 홀을 형성할 수 있는 임플란트 수복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조골이 완전히 흡수된 경우에는 드릴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의 히팅과 링골 본의 플레이트의 천공이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식립된 이제 픽스처의 롱 엑시스가 링골 쪽으로 좀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스크류 리테인드 임플란트 프로스테시스를 하기에 이제 편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오로넥스를 거의 하악에 권장하잖아요. 상악은 리무버블 풀덴처로 기능적 회복이 가능하니까 상악 골 조직은 하악과 다르죠. 상악은 멤브레너스 본그로스를 하고 하악은 카티리지노스 본그로스로 골 조직이 성장과 발육을 합니다. 즉 상악 골 조직이 하악에 비하여 약하다는 뜻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상악 오로넥스는 골 지지가 하악에 비하여 약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상악 오로넥스가 하악 오로넥스를 피게 하는 정도에 따라 오버바이트와 오버젯이 형성됩니다. 만약 오버바이트가 증가하고 오버젯이 감소하면은 측방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상악 오로넥스에 과도한 교합 하중이 발생합니다. 결국 하악은 혀 공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풀덴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로넥스 치료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악보다 하악의 오로넥스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골 흡수 패턴에 있습니다. 즉 치아 상실 후 골 흡수의 결과로 상악은 좁아지고 하악은 넓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좁아진 상악에 오로넥스를 하면 하악 오로넥스를 피게 해야 하기 때문에 캔틸레버가 발생합니다. 이런 캔틸레버는 골 흡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증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상악과 하악 악궁의 크기 차이가 증가하면 할수록 캔틸레버는 더욱 증가하고 상악 오로넥스의 실패 가능성은 증가합니다. 결국 캔틸레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오버바이트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로넥스의 편심이 치아 유도를 풀리 밸런스드 오클루션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악에 리무버블 풀덴처를 한 경우에도 교합 지지의 안정을 위하여 풀리 밸런스드 오클루전으로 교합을 맞추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중심이 최대 교도 감압이는 홀딩 커스프의 인터러킹 구조를 갖는 치아 접촉과 균일한 전치의 치아 접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결국 잘 생각해 보시면은 강한 것끼리 부딪히면은 계속 부딪히다가 어느 한쪽이 부러지죠. 그런데 한쪽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딪힘의 강도 혹은 정도가 어느 레벨에서 더 증가하지가 않아요. 왜? 약한 것을 기준으로 조절해서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상악을 모두 픽스드 프로스테시스로 만들어준 경우를 보시면은 교합력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게 임플란트 교합의 바이오다이내믹스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보철물을 딜리버리 했을 때 씹는 힘이 일정도 된다면은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보철물에 적응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교합력이 증가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교합력이 3배, 4배 이상까지도 증가를 한대요. 그러니까 초기 2년은 임플란트 보철 치료가 잘 유지되죠.
그리고 4, 5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교합력 혹은 교합 하중이 많이 증가하죠. 그래서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주위의 조직에 물리적인 혹은 기계 역학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하게 리무버블 덴처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혹은 하악의 가철성 의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교합력이 증가하다가 정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교합력이 증가하면은 리무버블 덴처가 연조직을 자극하여 통증이 발생합니다. 환자들이 리무버블 덴처를 지지하고 있는 조직이 아프다고 찾아와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알죠. 이걸로 뭘 먹으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단단한 음식을 드신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드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리무버블 덴처 환자가 여기 저기가 아프다고 오시거든요. 리무버블 덴처가 맞지 않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리무버블 덴처를 몇 년 동안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었죠. 그러면은 환자한테 덴탈 오클루전의 바이오다이내믹스에 관하여 알아듣게 설명을 하죠. 예를 들면은 리무버블 덴처로 사용 가능한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 내로 저장력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교합이 높은 것은 제가 갈아줄 테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리무버블 덴처의 지지 한계를 넘어 너무 과하게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오로넥스를 하악이나 상악 한쪽에 하고 다른 한쪽에 리무버블 덴처를 했을 때는 연조직이 견딜 수 없는 정도로 저장력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은 리무버블 덴처 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로넥스를 상하게 하고 하악은 리무버블 덴처를 하는 경우는 많이 없겠죠? 있을 수는 있어요.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보통 하악에 임플란트를 심어 올온엑스를 하고 상악에 리무버블 덴처를 많이 하죠. 그러나 상악과 하악 모두 픽스드 프로스테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교합력이 증가할까요? 브룩시즘이나 클렌칭과 같은 파라펑션이 있는 환자나 저장력이 원래 강했던 환자는 뼈가 녹을 때까지 임플란트가 부러질 때까지 씹어요. 나만 그런 생각을 하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임플란트 지지 한계를 넘는 교합 하중이 발생하고 임플란트 주위뼈가 파괴되고 레타이닝 스크루가 풀리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임플란트가 부러집니다.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환자가 이 경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 숫자가 있습니다. 즉 환자의 경제적 예산의 한계가 10개예요. 아니 8개로 합시다. 8개 임플란트. 그럼 이걸로 어떻게 해야 돼요? 8개를 상하게 4개 픽스처를 심고 하악에 4개 픽스처를 심어서 상하악 모두 오로넥스를 하면 될까요? 상하악 모두 오론포로 자살행위 이겠죠?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를 보거나 세미나에 가면은 상하게 4개, 하하게 4개, 임플란트 픽스처를 심어서 오로넥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황당한 치료가 유행하는지 내가 알아봤거든요. 대부분 오로넥스를 홍보하는 곳은 치과 병원뿐만 아니라 치과 기공소를 같이 하는 게 흔합니다. 그리고 보철 기공료가 전체 임플란트 치료비의 절반 가까이 되더라고요. 환자한테 치과 치료비를 받으면은 약 30% 이상이 임플란트 보철 제작비입니다. 그러니까 신기술이라 해서 그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회사나 치과 기공사들이 올 온엑스를 하라고 올 온포를 하라고 자꾸 환자들이나 의사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임상적으로 임플란트 픽스처를 적게 심으니까 보철 수복이 쉬워진다는 거죠. 이와 더불어 픽스처를 적게 심고 치료비를 많이 받으니까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이죠. 그리고 정말 위험한 치료 프로토콜입니다. 물론 이제 노인의 경우 근육 퇴화로 인하여 오론포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환자의 경우 최악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럴 스캐너 회사도 올 온엑스를 홍보합니다. 즉 구강 스캔으로 임플란트 보철물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합니다.
물론 모델리스 테크닉까지 포함해서 신기술의 장점만 선전합니다. 즉 쉽고 빠르게 모든 치료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보철 제작의 정밀성과 검증을 위하여 작업 모형을 만들어야 하고 구강 스캔을 한 경우에는 3D 프린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치료 정밀도와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임플란트 치료의 결과가 오래 가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하악에 임플란트를 다 하고 상악은 리무버블 덴처를 하겠습니다. 상악에 리무버블 덴처를 하잖아요. 올 온 X 치료 결과가 그 환자의 평생 동안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올 온 X 환자들이 follow-up이 잘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걸로 사시는 동안 마지막까지 쓰시고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상악이 리무버블 덴처면은 하악의 올온 X, 올온 4 혹은 올온 6도 좋습니다. 물론 저작근이 퇴화하여 저장력이 감소하면은 더욱 좋습니다. 근데 가능한 최소 개수는 8개거든요. 하악에 8개, 10개, 하다못해 12개, 14개까지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하악 전부 다 임플란트 풀 마우스 리하빌리테이션을 하면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상악이 리무버블 덴처 치료잖아요. 그러면은 제 판단으로는 아마 생존하시는 동안은 문제없이 임플란트와 리무버블 덴처를 쓰실 겁니다. 근데 왜 리무버블 덴처를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근육의 노화로 인하여 저장력이 감소한 환자에게는 상악 리무버블 덴처의 하악 올온 4, 올온 6도 버틸만 해요. 그러나 8개, 10개 정도 임플란트를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환자가 생존하는 동안 올 온엑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악은 지르코니아 프로스테시스로 해놓고 그 상악을 리무버블 덴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악 임플란트 프로스테시스에는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악 리무버블 덴처는 어떻게 될까요? 마모돼서 오겠죠? 상악 레진 인공치의 교환면 마모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합니다. 아래가 지르코니아이고 위가 레진이잖아요. 레진 치아 마모가 2배에서 한 4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또 한 5년, 10년 정도 쓰시다가 또 다시 상악 리무버블 덴처를 다시 하고 또 한 5년, 10년 쓰시다가 오시면은 또 리무버블 덴처를 다시 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레진 치아의 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환면 메탈 캐핑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환자분이 평생 사시는 동안에 치과적으로 이제 심미 기능 문제가 없이 살잖아요. 그리고 올온4나 올온6 같은 것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립 서포트가 부족합니다. 특히 상악 올온 X에서 립 서포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입 주위가 함몰되었다거나 입 주위 주름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립 서포트를 증가시키려고 지르코니아를 두껍게 만들면은 보철물 무게가 상당히 증가하죠. 무거운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프로스테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악 올온 X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픽스처에 전달되는 하중이 증가하니까 부담스럽죠. 즉 중력에 의한 보철물의 무게 증가는 어버트먼트를 통하여 임플란트 픽스처에 전달되고 픽스처 주위의 골 조직에서 흡수 분산됩니다. 하지만 상악에 리무버블 덴처를 한다면 교합 하중 분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하악 리무버블 덴처나 올온 X에서 립 서포트 문제를 이야기를 하신 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상악은 립 서포트가 감소하면은 입 주위가 함몰된 것 같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때문에 이 리무버블 덴처가 립 서포트에 오히려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상악에 풀 덴처를 하고 하악에 올온 X로 치료한 경우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